오늘 보고서에도 그렇고 또 장관 말씀하시는 거에도 그렇고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비교적 가장 근접한 결과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데 최근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약속 파기 이런 것들과 뭐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뭐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도 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물론 제가 그 12월 28일 합의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좀 짧게 하시자고요. 저희 많이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 찾으려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이제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받고 억울하고 그래서 만회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아니면 10억엔이 일본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거다. 아니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두 개 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28일 합의가 이제 어려운 과정 통해 타결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했는데 잘 안 됐다. 저쪽에서 보기에는 이제 부산 소녀상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거꾸로도 이제 악화되는 쪽으로 나가는 데 대한 합의서 자꾸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어느 정도 외우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자기들은 10억 원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본질이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게 본질이다. 근데 하여간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 본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쪽에서의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었던 건데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부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십니까? 뭐 저희로서는 지금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근데 일본이 먼저 한국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여러 번 도발적 언행 이런 것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었고요. 저희로서는 항상 무슨 강요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뭐 일반 관료 정도에서도 수없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위안부 합의가 우리가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 이제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수상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든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가신 나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마무시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정부가 점잖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거나 소녀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아니면 옮기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성가신 나라라는 얘기 듣고 무슨 사기꾼처럼 보이스피싱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치해서 얘기하셨다 대사를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저도 조치를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그러면요 상황을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이 장관의 그런 말씀을 믿어주려면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회의록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판결 났잖아요. 아직은 이제 1심이고요. 1심이고 앞으로 이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6일 날 판결 났는데 그럼 대법원까지 판결 날 때까지 다 보고하시겠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법원에는 보여주고 왜 국회에는 그러면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고도 안 합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 사법 절차는 아무튼 그 다른 성격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절차는 이제 국회에서도 안 해주니까 사법 절차가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법 절차는 저희가 하나의 저희 피고로서 이제 그거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총리가 아까 얘기한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을 가장 잘 대변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언행을 자제해라. 이걸 그러면 외교부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저희로서는 뭐 일본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일부 저희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발언은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이제 이번 사태가 아니 그거는 자제할 건 자제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할 건 단호하게 대응해야지. 한국 국민이 무슨 그 못난 외교부 때문에 한국 국민이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치를 이제 취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권한대행께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은 그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더라도 국민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예, 이게 지금 한일 관계에 특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는 아니 다시 이야기해서 보이스피싱이니 성가신 나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들으시질 않으니까 그 위안부 합의라는 게 조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뭐 외교적 관례로 합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뭐 전시 성노예 문제 이런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국제법에 효력도 없는 거고 국제법상의 효력도 없는 거고 또 일본이 먼저 수도 없이 기왕에 이미 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위배해 왔었고 이런 차에 국회에서의 어떤 그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하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지금 꼬인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정양석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제 얘기가 일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탄핵 정국 들어갔을 때 제가 장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력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 정부는 국회하고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면서 외교 무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회하고 논의해서 여기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걸 체결하는 데만 해도 거의 이제 2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고 길게는 24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다 이유가 있고 다 아주 종합적인 그런 양국 간의 그런 이제 어려운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한번 재협상이 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견도 가정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으면은 장관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순조롭게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상태 속에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그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탈출 방안,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가자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내각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부하고 국회가 분립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정치 상황의 차이이기도 하고 역발상하면 새로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외교 위기가 지금 경제 위기로 와요, 계속.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못 풀면서 올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로 이렇게 비화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근본에서 잘못 출발되고 결과가 잘못 맺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적반하장격으로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서 외교 위기 문제가 외교 위기로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로 올 가능성이 다분해졌잖아요. 이거 별로 또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특히 한일 관계에서 하는 어느 하나의 이슈가 다른 분야로 신속하게 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정하시네요. 사드 때보다는 더 먼저 선제적으로. 더욱더 이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드 문제와 경제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때는 별로 위기 안 올 거라 그러셨지만 왔고 이번에는 그래도 일본 문제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사드는 저희가 이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측이 상당한 반발할 거라는 건 이미 상정을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실제로 그때 나타난 그렇게 현상에 대답 안 하셨잖아요. 실제로 나타난 현상에 경제부총리도 대해서 그렇게. 네. 예,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무역 과정에서는 경제 영역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 이익이 많잖아요. 뭐 해마다 200조, 300조 이런 규모로 그런 부분들에선 잘 안 올 줄 모르죠. 근데 그 통화 스와프 얘기한 거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사드 문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가 10월 달에 한중 스와프 문제로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지금 한일 스와프도 그때쯤 올 텐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각기 한 600억 불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0불 안팎의 이런 그 유동성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7위에서 8위로 가라앉은 건 아시죠? 작년 11월, 12월 거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유동성의 위기에는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런 걸 들고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뭐 이제 일단 이제 앞으로 그런 위기의 가능성에 이제 대비한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아주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금융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 현재 그 일본 측의 통화 수합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그 논의 중단이 비록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위안보유액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그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경제 이런 수합, 통화 수합을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중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로서는 이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 뒤에 그대로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반영도 안 하고 그렇게 읽어내시면 어떡합니까? 실물 경제에서는 영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그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실물 경제가 아닌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다시 결론적으로 안 네, 아니, 제가 이제 일단, 네, 아니, 제가 일단 이제 경제 당국의 현재 이제 그런 분석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 분석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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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하여튼 앞으로. 같은 사람 그렇게 적어주는 거 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네, 물론이죠.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뭐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게 뻔한 얘기 써놓은 거 가지고 얘기를 뭐 하랍니까, 대화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로서는 뭐 관계부처랑 다 협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가능한 푸는 노력을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